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제갈량에게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좋은 소식이 먼저 당도를 했어요. 백제성에서 동호의 침략을 대비하는 이엄의 아들 이풍을 통해서 상용태수 맹달이 투항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맹달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까요? 맹달은 익주를 유비에게 바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장송이 죽었고 그리고 이 맹달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상용이라는 곳에 배치가 됐어요. 유비의 양아들 유봉과 함께 상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우가 양양을 침공을 하죠. 그리고 육송과 조조 군대의 협공을 받고 곤란에 빠졌을 때 관우는 상용에 있던 맹달과 유봉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하지만 상용을 비울 수 없었던 맹달과 유봉은 관우를 방치하고요. 관우는 그렇게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겁이 난 맹달은 조비에게 투항을 했어요. 유봉도 같이 투항을 하자고 설득을 했지만 유봉은 유비의 은혜를 버릴 수 없다면서 유비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유비의 손에 죽게 되죠. 투항해온 맹달을 조비는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몇 개 고을을 묶어주죠. 신성, 상용 이렇게 몇 개 고을, 금성, 신성, 상용 이렇게 세 개의 고을을 묶어서 새로운 좀 제법 큰 행정구역으로 만든 다음에 맹달을 신성태수로 부임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비가 죽고 조예가 즉위를 하자 사정이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맹달이 다시 제갈량에게 항복의 서신을 보냈죠. 제갈량은 맹달의 맹달의 서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비록 위나라에 항복했지만 한시도 촉을 잊은 적이 없음을 밝히고 자신의 지위를 따르는 금성, 신성, 상용의 군사로 남쪽에서 낙양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고 아울러 자신의 지난 과오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에게는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었어요. 위나라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자신이 처음 만나서 밝힌 천하 3분계와 일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제갈량이 처음에 밝힌 천하 3분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형주가 중요했는지. 동우와 형주, 익주를 차지한 우리와 중원의 조조가 천하를 3분하고 균형을 이루며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중원의 병고가 생기면 상장 한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 형주에서 양양, 완성을 거쳐 낙양으로 진격하고 양동작전의 핵심이에요. 형주는. 물론 익주에서 중원으로 나올 수 있는 다른 통로이기도 하지만 양동작전의 핵심인 곳이 이 형주입니다. 그리고 주군께서는 즉 유비는 친히 서촉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진천을 건너 장안으로 나가신다면 능히 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제갈량이 고안한 천하 3분직의 이후의 계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략은 관우가 죽고 형주를 잃으면서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맹달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비가 하려고 했던 그 자리는 자신이 맡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진천을 넘어 장안으로 향하는 통로를 제갈량이 담당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낙양에 풀어놓은 첩자가
황제 조회가 사마이를 복권시켜서 평서 대도독으로 삼고 남양 일대의 군사를 모아 장안으로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급보가 도착한 거예요. 남양은 낙양의 남쪽이죠. 상용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낙양과 상용 중간쯤에 해당하는 곳이 그 남양이에요. 사마이의 복권은 종효라는 대신이 자신의 구족을 거글고 추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양과 맹달이 있는 상용이 멀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맹달이 조심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반란이 진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서둘러 맹달에게 편지를 쓰고요. 사마이가 복권된 것을 알리고 최대한 조심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얼마 후 맹달에게 답장이 왔어요. 저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사마이가 눈치를 챈다 해도 군사를 동원하려면 낙양에 표문을 올려서 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낙양에 표문을 올리고 조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빨라도 보름. 그동안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려 마십시오. 하지만 맹달의 답장을 받아본 제갈량은 손에 힘이 풀려 편지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제 맹달은 사마이에게 죽을 것이다. 모든 장수들이 의아해했어요. 맹달이 말한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이었거든요. 한편 사마이는 조진의 패배 소식을 듣고 자신의 복권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조서를 받게 되죠. 함께 맹달을 보좌하고 있는 신탐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도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맹달이 같은 편이라고 믿는 신탐은 원래 위나라의 장수였어요. 신탐은 유비가 한중을 공격할 당시에 신성을 공격한 유봉에게 투항을 했다가 다시 맹달 휘하에 들어갔다가 맹달이 위나라에 항복을 하자 다시 자기 원래 소속인 위나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맹달이 신성태수가 됐을 때 밑에서 보좌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맹달에게 동조하는 척하며 사마이에게 맹달의 반란 사실을 알린 겁니다. 사마이는 맹달이 배신할 거라는 그 편지를 받고 즉시 출전을 준비합니다. 아들 사마사가 말해요. 대군을 움직이는 일인데 황제 윤허를 받으십시오. 이미 그 영모의 누명을 한번 썼던 사마이잖아요. 다시 허락 없이 군사를 움직이는 게 부담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권유를 한 거죠. 그러자 사마이가 말합니다. 군명 유소불수, 전장에 나가 있는 지휘관은 황제의 명도 받지 않는다. 지금은 급한 상황이잖아요. 선조치 후보고가 맞죠. 자신을 평서대도독으로 임명하는 순간 이미 황제 허락 없이도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고 사마이는 판단을 한 거예요. 맹달이 못 받고 제갈량이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갈량의 말대로 맹달은 준비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위안이라면 그 싸움에서 서왕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온전히 제갈량과 사마이의 무기였어요.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천하 삼분지계의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를 맹달의 방심으로 한 번에 날려버린 겁니다. 한편 전선에 도착한 사마이는 우선 선봉 장합에게 가정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가정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여러 갈래 길이 만나는 요충지입니다. 촉군의 중요 보급로이기도 했고요. 위군에게는 방어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제갈량도 이 가정을 지키는 데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맹달의 죽음은 미련을 버릴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전철 떠났죠. 버스는 막 손들면 가끔 세워주기도 하지만 전철은 한번 출발하고 나면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나아가 싸우던 물러나 지키던 꼭 필요한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보낼 장수가 없어 고민이었어요. 이때 마속이 자청을 하며 나섭니다. 제갈량은 마속의 재능을 높이 보긴 했지만 이번 일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속은 스스로 군령장을 쓰고 출전을 합니다. 제갈량은 그래도 불안했는지 평소 신중한 성격의 왕평을 부장으로 삼아서 2만 5천 명의 군사를 주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도착해 진체를 세우면 그 모양을 도면으로 그려 보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속이 출전하자 이번에는 고상을 불러 가정 북쪽 연류성에 파견하고 만약의 사태에 가정을 돌보게 했습니다. 2중 3중에 보안장치를 했다고 본 거예요. 이 지형은 높은 산 위에 진체를 세우고 낮은 곳을 굽어 봐야 할 곳이다. 그러니 군사는 이 산에 주둔시켜야 한다. 이게 마속이 지형을 둘러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아닙니다. 이곳은 5갈래 길이 만나는 곳으로 폭이 좁아서 대군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못합니다. 길을 막고 목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속이 반박을 해요. 내가 병법을 많이 읽었는데 길 한복판에 진체를 세운다는 병법은 난 듣도 보도 못했다. 내가 주장이니까 내 말을 따라라. 왕평이 다시 반박을 해요. 산 위에 진지를 세웠다가 저기 산 아래를 포위하고 식수를 끊으면 어떡하렵니까? 마속이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한신이 말하기를 죽을 곳에 이르러 죽기로 싸운다고 했다. 이게 배수진을 칠 그런 원리죠. 죽을 곳에 빠진 우리 군사는 죽기로 싸울 것이고 오히려 적이 낭패를 볼 것이다. 그대가 정 고집을 부린다면 군사 5천 명을 나눠주겠다. 알아서 해라. 대신 내가 공을 세운 뒤에 행여 덕을 볼 생각은 말아라. 가정에 도착한 마속과 왕평은 진체 세우는 일로 서로 다투다가 결국 마속은 2만 명의 군사로 가정의 교차로가 잘 보이는 산 위에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왕평은 더 말릴 수가 없어 5천 명의 군사로 길가에 진체를 세운 다음 서둘러 배치도를 그려 편지와 함께 제갈량에게 보냈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마이가 보낸 군사들이 가정에 당도해 있었어요. 우선 배치를 살핀 사마이는 장압을 보내 왕평이 마속을 구하러 올 길을 끊으라고 지시하고 신의와 신탐에게는 마속이 주둔한 산을 포위하고 물을 구하러 내려오는 것만 막을 뿐 공격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탐이 군사를 지휘해 산 주변을 포위를 했어요. 마속은 산 위에서 신탐이 산을 포위하는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니들이 죽을 자리로 스스로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전달했어요. 붉은 깃발을 흔들면 내려가 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군은 맞서 싸우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포위되어 긴장하고 있던 족병들은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적이 급하게 공격하지 않으니 죽을 곳에 빠졌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죽기로 싸울 마음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신 즉 배수진의 요체는 그거죠. 적이 험하게 공격을 해오면 해올수록 어떻게? 엄청 용감하게 적과 싸운다는 그런 이론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육손이 유비를 상대할 때 썼던 그런 병법과 같은 맥락이죠. 포위만 하고 적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마속이 깃발을 흔들어 공격을 했지만 위군이 싸움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녁 때가 되자 일이 곤란해졌어요.
산 정상 쪽이라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샘물은 산 아래쪽에 있는데 샘물이 있는 곳만큼은 위나라 군사들이 철저히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 저녁을 지을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마실 물도 구하지 못해 병사들은 갈증에 허덕이고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왕평이 걱정한 대로였어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전쟁에 특화된 민족은 서양 민족이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걔네들은 빵을 먹죠. 보관이 좋고. 근데 우리 쪽은 밥을 해 먹죠. 물과 불과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요. 하여간 드디어 새벽이 가까워지자 하나둘 도망가는 병사가 생겼습니다. 그 틈을 노려 위병이 공세를 시작했어요. 마속의 참패였습니다. 왕평은 왕평대로 초저녁부터 마속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미리 사마이가 파견한 장압에게 막혀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속은 힘겹게 달아나다가 위연의 구함을 받고 연류성의 고상우 군대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을 야습하려고 했지만 사마이가 발빠르게 움직여 계획은 무산되고 연류성마저 빼앗겼습니다. 이 고상에게 마속의 배후를 지키라고 제갈량이 파견했던 연류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어요. 애써 조심스럽게 기산으로 나온 제갈량의 수고가 가정을 잃음으로써 이젠 안전한 철수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정을 잃은 것은 제갈량 평생의 가장 큰 그런 실책.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가정을 지켰다면 역사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전령을 통해 왕평이 그린 배치도를 살핀 제갈량이 탄식을 했지만 이미 사건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최대한 손실을 줄여 철수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우선 천수, 남한, 안정 3군의 관원과 백성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여러 장수들에게 각자 임무를 주고 사마이를 혼란시키게 했습니다. 모든 군사가 거의 서성을 나가고 남은 것은 문관 몇 사람과 군량과 군수품을 추스리는 군사 2,500명이 남아 있었어요. 이때 전령이 달려옵니다. 사마이가 군사 15만 명을 이끌고 서성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병사와 관리들은 아연실색하며 허둥댔어요. 이제 달아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제갈량은 지시를 내립니다. 한편 사마이는 선두에서 서성을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성은 마치 빈성처럼 조용한데 성문도 활짝 열려 있고 성 안쪽에는 서너 명의 일꾼들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성루 위에 학창의를 입은 제갈량이 검은고를 뜯고 있었어요. 풍류를 즐기는 듯한 마치 소풍을 나온 듯한 그 풍경은 전장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심성이 많은 제갈량을 잘 아는 사마이는 뭔가 함정이 있다는 생각에 일단 군사를 물러서게 합니다. 15만 명에 달하는 군사가 물러서기 시작하자 뒤쪽이 술렁거립니다. 뒤쪽에서는 앞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우리 쪽수 많은데 왜 갑자기 철수를 하라고 그러지?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막 뭔가 소란스러운 분위기. 그런데 갑자기 진과 북소리가 산중에서 요란스럽게 들렸습니다. 사마이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배치된 촉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이는 역시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달아나 멀찍이 진체를 세우고 척후병을 보냅니다. 이때는 이미 조은을 후군에 배치한 촉군이 여유롭게
한중으로 철수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성의 일을 보고받은 사마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장면은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오는 그 소설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성문 앞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혼자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적군이 왔다가 서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여기 만약에 적군이 뭐 장비였다, 이렇게 힘만 하는 단순 무식한 단무지였다, 그러면은 그냥 앞뒤 보지 않고 공격을 했을 거고, 제갈량이 이런 계책이 통하지 않았겠죠. 상대가 사마이였으니까 제갈량의 이런 계책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이런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일은 제갈량의 전공을 과장하려는 소설가의 허구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기산 진출이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마속을 선봉에 내세운 것은 제갈량의 잘못된 인선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덮으려는 의도로, 그러니까 제갈량이 실수를 한 거예요. 마속을 중용한 것이 제갈량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덮으려는 과정에서 가정에 제갈량이 대비를 많이 했다. 왕평을 딸려 보내고 연류성에 지원병을 파견을 하고, 그죠? 이런 장치를 마련했어요. 근데 사실 병력에 여유가 있었다면, 그 정도로 그 지원 병력에 여유가 있었다면 위원을 보내면 됩니다. 많은 삼국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위원은 배신의 인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폄하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최고의 장수는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사실 놀라운 성과를 많이 보였어요. 유비 밑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조은과 위원을 따지면 당연히 조은의 손을 들어주지만, 조은은 사실 장군이 되지 못했습니다. 5호 대장군, 그래서 뭐 마초, 조은, 관우, 장비, 황충, 위원은 들어가지도 않죠. 하지만 영관급이었어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조은은 죽을 때까지 영관급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하여간 위원을 배치하면은 가장 든든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병력의 여유가 없었고 인재풀이 적었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생전에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결단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하여간, 그리고 가정의 전투는 방어전이 아니라 진출을 위한 싸움의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마속의 가정 진출은 모든 장수와 참모들의 반대를 무시한 제갈량의 잘못된 인선의 결과였고, 마속은 장압에게 크게 패한 것이 정사의 기록이었습니다. 검은고 소리로 사마이의 대군을 물리친 사실도 기산의 패전을 만회하려는 소설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마이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있었어도 15만 명의 병력이 한꺼번에 전진하는 일, 그리고 15만을 가지고도 그 작은 성 하나 매복을 두려워해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것은 현실성이 없겠죠. 한편 장안에서 전황을 보고받은 조에는 사마이를 환대하고 공을 치하합니다. 그리고 손자의 의견에 따라 남정의 요새를 보수해 사마이에게 지키게 하고, 장압과 곽회는 장안에 남긴 후 낙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정으로 철수한 제갈량은 제일 뒤에 남아
훌륭히 철수를 도운 조은을 치하하고 상을 내립니다. 조은이 말합니다. 장수로서 한 치의 땅도 빼앗지 못하고 왔으니 죄를 물어야 마땅한데 상을 주시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갈량은 그 말을 듣고 조은의 중심에 감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패전의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갈량은 가정을 잃은 책임을 물어 마속을 죽입니다. 읍참마속의 고사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죠. 마속의 큰형 마량과 제갈량은 친형제처럼 우애가 깊었습니다. 마속도 제갈량을 친형으로 대했어요. 그러나 마량이 죽으며 마속을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마속을 죽이는 일은 제갈량으로서도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었어요. 법치를 실행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인정과 권력에 의한 전횡입니다. 처음 조조를 놓친 관우를 참하려고 한 것도 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물론 그 일은 소설 속의 일이니 실제가 아니니 거론할 가치가 없기는 합니다. 제갈량이 법치에 예외를 둔 경우는 딱 한 번 발견이 되는데 바로 법정의 경우였습니다. 유비가 한중을 장악하자 법정은 지난 원한을 갚는다며 권력을 휘두르고 부정적인 재산을 모읍니다. 이 일로 많은 원한을 사고 탄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유비에게 서천을 안겨준 1등공을 생각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의 의도를 파악한 법정은 스스로 자중하는 것으로 일이 일단락이 되었어요.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익주의 토박이 인물은 장송, 법정, 맹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죠? 위의 기득권이 너무 강해서 백도 없고 그래서 똑똑하긴 한데 권력을 잡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신분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맺힌 한을 그렇게 푸른 거예요. 법정은. 그래도 개과천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인정을 버리고 마속을 참은 제갈량은 스스로 책임을 물어 벼슬을 3등 삭감을 했습니다. 유선 즉 황제는 벼슬을 깎는 것이 제갈량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를 우장군으로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갈량은 마속이 죽은 후 슬프게 울었습니다. 마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비를 생각해서 울었습니다. 마속은 언과 기실하오 그를 기용하는 데 신중하시오. 결국 유비의 말대로 마속은 실제보다 말이 앞선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패전의 뒷수습이 끝나자 제갈량은 다시 북벌 준비에 전념을 했습니다. 큰 손실 없이 철수했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다시 예전의 기세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할발대수 기억하시나요? 조조가 보리밭을 밟았을 때 보리밭을 밟는 병사는 참하겠다라고 했는데 조조의 말이 보리밭을 밟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보리밭을 밟았는데 나는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느냐. 법집행관이 이야기를 하죠. 예로부터 춘추에 법은 높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죄입니다. 조조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렇더라도 내가 나를 벌해야겠다. 머리카락을 잘라 내 머리를 대신하겠다 하면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거를 교활한 조조의 행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교해보면 제갈량이 벼슬을 3등 깎은 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제갈량이
대빵인데 뭐 비선 실세인데 그죠? 하지만 우호적인 삼국지 독자들은 제갈량의 이런 행동을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렇게 해서 그럽니다. 제갈량이 큰 그림을 그렸던 첫 번째 북벌은 이렇게 마속이 가정을 이루면서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